저는 채움과 비움교회 총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문화영입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성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저도 이 자리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먼저 한번 내고 시작해 볼까요? 요즘에 젊은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대통령이 있대요. 그 대통령이 오은영 박사님이시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그분의 말과 모든 가르침은 아주 힘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1980년, 90년, 그리고 2000년대 이후까지 기독교계의 젊은 엄마들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더 크게! 맞아요. 양훈순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그때 아이들을 키울 때 양훈순 사모, 이렇게 제가 불렀었고, 그때 양훈순 사모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가르침들이 세상의 지식에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 분, 모시기 어려운 그분을 우리 채움과 비움교회에서 강의만 듣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Q&A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전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광고를 엄청 빵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주 전부터 퀴즈 그 Q&A 그 질문을 받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 대학부 와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가 1시 반에 대학부 예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부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론화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요구했을 때도 쉽게 대답해주지 못했는데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먼저 많은 질문지를 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총장님한테 드리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총장님의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총장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곳에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함께 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민 그리고 저희들의 속 사정들을 이렇게 내놓고 마음 편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진솔한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질문받은 질문지를 연령대별로 구별해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대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부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배우자를 예비하셨을 텐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에게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진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냥 내 눈에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택하였더라. 이런 거는 바로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내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거는 그분 한 분 때문에라도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 나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3가지 징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고, 2번째,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3번째는 이 모든 환경들이 그것을 어떤 그 방해 요소가 있거나 어떤 그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이 3가지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배우자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좋다는 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끌리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저를 한 1년 정도 지켜봤대요. 제가 모르는 가운데. 조이 선교라는 그런 청년 단체에서 저희가 만났는데 저는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서 저보다 7살이 많은 그런 저희 남편이 저를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가 사역자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역자의 아내로서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면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외모에서도 나는 키가 큰 게 좋다, 뭐 나는 눈이 밝아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내놓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세상에서 보면 그저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진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말씀에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또 친밀감을 느끼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그 인간적인 애정을 느껴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인도하고 또 그런 모임도 같이 초대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또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같은 배 한 배를 타고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노를 지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딴 방향으로 노를 짓게 된다면 우리 두 사람의 배는 진전이 안 돼요. 뺑뺑 돌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그때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안 있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 내 감정은 이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얼만큼만 기다려보면 아니면 1년만 기다리면 돼요. 이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반.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내 속에 일어나는 호르몬, 이게 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반응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끌리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방향 감각, 예수님이라는 그런 목표, 그런 것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1년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한번 갈등 가져본 또 상황의 어려운 시기 이런 것도 같이 지내보고 특별히 운동 경기를 한번 같이 보거나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참 좋아요. 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왜냐하면 인생에 그 패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결혼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알게 되고 만약 거기서도 내가 불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나 사역자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접근해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이 없다면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1년이 호르몬이 이렇게 네. 잠잠해지는 시간이 1년이라고. 네. 1년이시랍니다. 사실은 3개월 만에 그 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일단 호르몬이 잠잠해진 이후 그 이후 다시 그 상대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20대에서 대학부에서 질문해 온 건데요. 크리스천 커플이 연애 중에 지켜야 할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아주 성실하고
그 도덕 수준이 높은 그 청년의 질문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두 사람이 같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연약한 그릇이 있습니다. 자, 연약한 그릇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그릇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존재 가치가 결정돼요. 아무리 예쁘고 값진 그릇이지만 단백질을 털어놓으면 재떨이가 돼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돼요. 자,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그런 조건으로 결정지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다는데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값지고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한 번 깨어지면 제값을 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성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둘 다 깨져요. 둘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더 연약할수록 어떻게 깨지죠? 더 몹시, 더 쉽게 깨져요. 여러분,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한 그릇일수록 어떻게 다루죠?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성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연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귀히 여기는 존재라면 함부로 깨뜨리기를 원치 않아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남성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인데 막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데이트할 때는 폭력을 써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폭력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 폭력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폭력을 썼다면 그러면 결혼하면 더 폭력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나를 귀히 여기는 함부로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의탁해서는 안 돼요. 나를 정말 귀히 여기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이 섹슈얼 디자이어가 급박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천천히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뭘 좋아하냐면 분위기를 좋아해요. 아주 그냥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이제 유혹을 받기가 참 쉽죠. 그렇지만 한 번 유혹을 받으면 남성들은 그것을 컨트롤하는 힘이 약해요. 여성보다 훨씬.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그런 그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를 지켜야 되냐? 나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선을 미리 약속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를 값비싼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값진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또 나를 구원하시듯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귀히 여기고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게 하세요. 남성들이 절제심, 그리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의 진정한 표현, 이런 것들 요구하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남성들은 일단 결혼하면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여성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럴 만한 값진 존재가 바로 나니까. 그래서 나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샀을 때 평생 동안 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값진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해라, 뭐 손잡는까지 괜찮다, 입맞춤까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경계선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절제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구식 할머니니까 정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가 결합한다는 것 성적으로 거기에는 항상 임신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그냥 혼전 임신을 뭐 혼숙감으로 한다는 그런 그 상식적인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성교예요. 그것은 이 아내가 전적인 자기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탁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간직했던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을 이 남편에게만 내어준다 할 때 남편은 그것이 값지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아내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기쁨을 주는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는 거예요. 또 결혼하고 나서 남편들이 이 아내를 그렇게 취할 때 이 남편은 정말 긍지가 있어요. 아, 나는 세상에 가장 값진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진주보다 귀한 그런 값진 아내를 만난 거야 라는 긍지와 그리고 자존심. 제 조카가 하버드 의대 나온 친구인데 이 하버드 나온 사람들의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냐? 어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심호 크게 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버드 졸업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시작. 나는 하버드 졸업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경계선 말씀 물어봤기 때문에 교수님이 뽀뽀까지는 하라고 하실까 했는데 그런 경계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하되 지켜야 할 선, 혼전 순결에 대한 것은 지키되 어쨌든 뭐 서로 손잡고 허깅하고 뭐 어쨌든 그 서로가 의논해서 그 경계선은 지어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학부에서는 조금 질문들이 많았는데 형평상 제가 조금 3개만 골랐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이 시대에 청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데 저는 이거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청소년만 되면 벌써 결혼했잖아요. 10대 후반기 이렇게 되면 이 남성의 가장 성적인 그런 욕구가 높을 때가 20대 초반. 근데 여성들은 40대 초반이랍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화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개개마다 다 다르지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시대나 젊은 시절에 뭐를 보느냐, 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또 어디에서 많이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인 욕구나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다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절제를 필요로 한다면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식 조절이라든가 또 만나는 사람의 그룹이라든가 또 내가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은 참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자위 정도. 거의 남성들은 80% 정도가 자위를 한다 그러고 여성들은 70%라고 통계에 나와 있지만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자위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자기 몸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끝내 씁쓸함과 자기 존중이 빠졌다는 그런 그 실망감이 따른다는 거죠. 거기다 죄책감까지.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는 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뭐라고 다들 핑계를 대냐면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애경 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늦춰지는 거죠. 참 그렇게 바람직한 세대의 풍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정년기를 어떻게 유스 컨플릭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그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나이. 연애를 할 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나이. 또 그 연애에는 실패할지언정 결혼은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나이. 이게 참 중요하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큰 교회에서 항상 혼전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혼전 상담 프로그램이 15주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파혼하는 커플들이 45%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두 사람의 성격 검사라든지 서로 문제 해결 방법, 대화의 패턴, 또 패밀리,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커플들이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라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냥 파혼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 상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혼전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예. 결혼 전에 이제 목사님이 네. 해주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훈련 받아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선배들이 그 멘토가 되어서 새로 결혼하는 젊은 커플들을 멘토링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혼전 상담을 충분히 해주고 애프터 서비스가 일어나요. 그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어떻게 신혼여행을 보냈는지, 신혼여행지가 여행지마다 상담소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지에서 벌써 파탄이 일어나는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마치 건강진단 하듯이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꼭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없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가끔 창문을 열어놓듯이 환기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우리 가정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대 질문이 끝났습니다. 네. 30대는 이런 질문인데요. 결혼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는 자매입니다. 앞으로 성에 대해 아이에게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존재한다고 가르칠 건데 제3의 성,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그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고 한다던가 또는 주변에 그런 것을 옹호하는 친구들과는 절대 놀지 못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지 여쭤봤습니다. 아주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성교육을 시키고 싶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문화의 물결이 파도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파도 타기 아시죠? 파도에 가서 파도를 막으려고 하고 거기에 거슬리려고 하면 우리 물을 먹게 되고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우리가 즐겁게 타야 돼요. 그걸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파도 타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아니다, 보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명령력을 길러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녀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는지 또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준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제3성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만 만드셨어요. 트랜스젠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나를 만드신 나의 존재를 내가 거스려 바꿔버리겠다는 내 마음대로. 인간의 그런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원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근데 그 아름답던 천사장이 어느 순간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순간 사단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가치관을 지금 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파도에 맞서서 그 안에서 빠져 죽거나 집어삼킴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자, 그 힘이 바로 면역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내공을 쌓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적용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지키고 또 경계선을 맞고 하는 그런 단단한 그런 면역력이 있는, 아무리 지금 독감이나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많이 밀려와도 면역력이 있으면 나는 살아남아요. 그러나 면역력이 없으면 거기 삼킴을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그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친구와 같이 사귀어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안 믿는 친구를 내가 설득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친구를 쫓아다니면 내가 더 상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만한 면역력이 있는가, 그럴 만한 실력이 되는가, 그럴 만한 단단한 그런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그걸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부모나 아니면 교회나 또 믿는 친구들 그룹이나 이런 데서 내가 힘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분이고, 이 성격을 시킬 수 있는 책자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령에 맞게 그림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서적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가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판단을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스스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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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도 30대인데요. 저는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요즘은 워킹맘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와 육아에 지쳐 있어서 매사에 의욕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면 내가 이해를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미워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처지를 바꿔서 남편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때 생각 따로, 또 몸 따로, 몸이 피곤하니까 몸 따로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삶의 균형인데요. 자,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뭔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그것은 부부사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자녀들 잘 기르려고 해도 부부관계가 부정적이 되면 올바른 자녀 교육도 안 되고, 또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절대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만약 내가 이 직장과 육아와 이런 게 너무 겹쳐서 힘들다면 이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프라이드 넘버 원 순서대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양보해 가는 거예요. 만약 직장선이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한다면 같이 상의하셔서 덜 피곤한 방법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풀타임이라면 파타임으로, 아니면 이 직업이 나에게 너무 힘겹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직업이라면 잠깐 휴직을 한다든지 그 직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정을 해 나가셔야 되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내 삶의 우선권의 순위에서 가장 소중한 부부관계를 그냥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뭉개버리거나 무시해버리면 이분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주변의 자원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남편의 그런 성적인 만족을 못 줄 만큼 지쳐 있다면 이분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치지 않을 만큼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식단을 다시 만든다든지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제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육아에도 너무 지친다면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누구를 도우미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원은 어디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는 너와 그 성관계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빼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날을 지키고 그날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 같이 상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이분은 정말 삶의 우선권으로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육아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지친 엄마라면 이분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돈은 좀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때를 놓치면 내가 그 엄마로서 해야 할 그 꼭 해야 할 그런 걸 놓치면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 시기를 남편 나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놓치면 남편을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외도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비참한 아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이 생활 설계를 좀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혼자 안 되면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어디까지 있지,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먼저랍니다. 40대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분은 제가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신 대로. 부부의 성관계를 한쪽에서 거부하고 노력도 없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1. 이혼해도 될까요? 2. 이혼할 수 없으니 자의를 해도 될까요? 3. 음란으로 여기고 기도로 절제하고 참거나 성욕을 없이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식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죠.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만약 식욕이 없다면 얼마나 먹는 게 괴롭겠어요. 근데 우리가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성욕과 식욕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욕은 이 식욕은 안 먹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욕은 채워지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또 자유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욕은 안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정도의 생명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공통성이 있어요. 자, 성욕은 뭐와 같으냐면 불과 같아요. 그러나 이 불은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어요. 하나는 controlled fire,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불이 있고, uncontrolled fire,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이 있어요. 자, 컨트롤할 수 있는 불 어떤 거죠? 가스불, 전기불, 이런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불이에요. 그런데 컨트롤할 수 없는 불은 뭐냐면 갑자기 여기서 폭발했어요. 뿌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이에요. 자, 이 부부의 성 외의 모든 성욕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불과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성욕은 컨트롤드 파이어예요. 부부관계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프로브된, 승인된, 인정받는 그런 관계에서의 성욕을 발휘는 컨트롤드 파이어,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삶의 작은 스트레스들, 정말 성적으로 만족한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좀 의견 충돌이 있어도, 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서로 성격에 부딪힘이 있어도 이런 성적인 만족을 갖게 되면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uncontrolled fire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막 첫사랑이었다, 뭐 나는 뭐 마지막 사랑이다, 뭐 별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해도 이 결혼이라는 공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관계에서 성욕의 발휘는 거기는 죄책감이나 불안정함이나 수치감이 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의 성은 진정한 쉼을 갖게 해요. 안정감을 주어요. 그리고 내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난 피곤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부의 만족스러운 그런 성적인 관계는 그 사람들 속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 한쪽에서만 성욕을 느끼고 한쪽에는 못 느낀다, 그러면 서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자, 되게 사람들은 이게 삶의 이거 생체 리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
어떤 사람은 낮에 이렇게 다 이거 자기 생체 리듬이 있고 생체 시계가 달라요. 그거를 조정하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밤늦게 더 힘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 가셔야 됩니다. 서로 어울리는 시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냥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생활 주기를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같이 상의를 하세요. 이것 자체가 두 사람이 친밀감을 갖게 하는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얘기는 누구랑 할 수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만 할 수 있는 얘기고 남편과 아내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진솔하게 그냥 자기의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서로 나누세요. 자, 그럴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닿은 상태에서 얘기하시라는 거지. 뭐 손이 이렇게 닿는다든가 또 어깨가 닿는다든가 무릎이 닿는다든가 이런 상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무슨 협상하듯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 거를 주장하게 되면서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배고프지 않은 시간에, 특히 남성들은 배가 고프면 화가 먼저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배고프지 않을 때 하셔야 돼.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 차 한 잔 놓고 여유 있는 시간에 또 방해받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침묵 가운데 뭐 엄숙하게 치료해야 할 리추얼이 아니거든요. 서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또 성감대는 어떻게 해줄 때 나는 만족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때는 내가 싫은지, 이런 것을 서로 나누셔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성생활은 일생 동안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느 한순간만 반짝하고 그 극직감을 누리는 어떤 1, 2분 동안의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신비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이런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그런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교수님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은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몸의 대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은 몸의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갗을 닫으면서 대화를, 몸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디선가 지금 듣고 계실 텐데 3번은 아니라고 하시고 1번, 2번 하여간 그 몸의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랍니다. 이제 여기도 40대인데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요즘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주변에서는 콘돔을 사주라고 충고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네네, 수단일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애들이 젊을 때부터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것도 가장 버텀 라인, 가장 낮은 차원의 예방이 되겠죠. 그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그 자녀에게 이 성적인 욕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나이에 이렇게 성관계를 갖게 되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까지도 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를 갖게 되는 거,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해줘서 그 자녀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절제했을 때 서로를 귀히 여겼다는 성취감,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콘돔 얘기를 할 만큼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성교육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빠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하고 딸은 엄마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해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 이런 것을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알려주게 되면 이 자녀들은 부모와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신뢰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참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돔을 안 사주고 그냥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은 되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관계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됐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여성이 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혼전 상담할 때 그 책을 권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함께 꼭 결혼 전에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 책에 보면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남성의 신체적인 특성, 또 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치감을 누리고 그것을 못 누리더라도 이 성적인 어떤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걸 같이 읽으면서 독후감을 나누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성교육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질문이 똑같은 건데요.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화 자체가 안 될 때 50대 한번 제가 질문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과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 다 대학생이 되고서 엄마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애들한테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자녀가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18세 이상이 된 성숙한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부모의 말은 값진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줘야 돼요. 내가 이 자녀가 귀를 열지 않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나는 너를 믿는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믿는다. 자,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부모 된 자기의 그 긍지와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그 자녀 자신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자기 자신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권위를 가져야 돼요. 마땅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자기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도 대한 존중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그런 자세를 취하고 듣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고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얘가 누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녀에게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안 들으면 그냥 조그만 메모지를 준비했다가 생각나는 대로 한 자씩 쓰세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책상 앞에 놓을 때 메모지만 두지 마시고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나 아니면 애들이 필요한 용돈이나 그런 것과 함께 주세요. 그럼 애들은 그거를 받는 맛이라도 그걸 읽게 돼 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 주지 마시고 이 자녀를 힘을 주는 말만 적으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내게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런 면에서 정말 빛을 발한다. 나는 네가 웃는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나더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아이들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서 기분 이렇게 씩하고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짤막한 그런 멘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면 얘는 그런 거 또야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근데 거기에 맛있는 간식, 애가 좋아하는 조그만 선물 아니면 용돈
그것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 보면 용돈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이라도 그냥 사랑이 담긴, 정성이 담긴 그런 사랑의 표현도 함께 놔주면 이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즐기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아이 듣기 싫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무슨 말하면 또 무슨 칭찬을 해줄까. 엄마만 얼굴만 보면 나는 힘이 나. 그리고 격려가 돼. 의욕이 생겨.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표정 관리도 하세요. 아이를 딱 보면 뭐가 잘못된다고 아래로 훑어보면서 너 그 옷이 그 꼴이 뭐냐,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뭐 신발은 왜 찌그러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칭찬만 하세요. 제 앞에 사람 보시고 칭찬 하나 하세요. 오늘 그 입술 색깔이 얼마나 얼굴 분위기에 어울리는지 몰라.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칭찬이든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해주세요. 오늘 아주 모습이 우아하고 좋은 일어주시고 발휘하고 계세요. 자녀에게 너를 믿는다. 믿을 수 없어서 지금 고민을 여기다 질문했는데 너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엄마인가 봐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위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판단하는 엄마여가지고 찔렸습니다. 이제 50대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돌아온 싱글입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고 합니다. 책임질 일 없이 즐기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걸까요? 자, 한 번 이혼하신 분들, 이혼은 permissive sin,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혼을 허용했냐,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청할 때 구애받지 말고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때 외도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화목한 가운데 그 평화로운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언제 재혼할 수 있냐? 그 이혼의 이유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그 이혼한 다음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상관없이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혼한 거는 나의 미숙한 때문이야. 나의 경솔한 때문이었어. 나의 죄성 때문이야.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는 재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할 때는 더 긴 시간 혼전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결혼했던 배우자의 이미지가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얼만큼 살았든 간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배우자를 항상 먼저 내 속에 새겨진 그 전의 배우자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배우자의 그 잔상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새로운 배우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미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야만 그런 온전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연애만 해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다른 이성을 만나도 좋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왜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러나 결혼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너무 단호한 그런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나는 이렇게 성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하면 그런 충분한 혼전 상담을 통해서 다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가 된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혼합가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 자녀, 네 자녀, 우리 자녀. 이런 혼합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는 이 자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기르겠다고 결단을 해도
상대방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선입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낳지 않은 자녀에게 주는 반응은 내가 낳은 자녀에게 주는 반응보다 훨씬 더 무게가 큽니다. 내가 낳은 자녀에게 20만큼 사랑을 준다면 내가 낳지 않은 자녀에게는 최소한도 60 이상의 사랑을 줘야만 사랑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리고 상대방에 맞춤이 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사랑이 전달돼서 긍정적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별되거나 아니면 싸움의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불신의 요인이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의 이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첫 번째 결혼보다. 그런 걸 감안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대에 대한 상처가 좀 아물어졌을 때 결혼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이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깊이 나를 감찰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게 됐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상처로 인한 상처들은 이미 그 과정에서 다 치유가 됩니다. 그만큼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60대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방을 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결혼하고 두 부부만 남았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 닫는 소리를 들으면 좀 허전합니다. 왜 웃으실까요? 불편할 것도 없고 애틋할 것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가 좀 더 살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60대가 되어도 부부관계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30대에는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만 사랑의 교류가 있었다면 60대, 70대에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설레이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설레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단정이에요. 60대가 돼도 설레게, 나도 내가 설렐 수 있고 내 배우자를 나 때문에 설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게 필요하냐, 내가 60대도 나는 여자다, 나는 60이 넘어서 80이 돼도 나는 남성이다, 이런 자기긍지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라를 이야기를 아시죠? 사라가 몇 살 때 애고 왕에 의해서 잡혀간지 아세요? 60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외국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이 사라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냥 매력이 아니에요.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잡아간 거예요. 왕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근데 거기에 누구 역할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실제로 이복 누이였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속임을 당한 그 속이는 걸 딱 보는 사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나의 그 정적까지 같은 것은 무시해도 돼? 정말 믿을 사람 없네. 그리고 괘씸하기도 하고 배신감 느끼고 복수심도 생겼을 거예요. 60이 넘는 할머니였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60 아직 안 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옆에 사람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직 매력적인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아직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렇다고 또 60이 넘어서 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되는 할머니라도 여성은 여성이에요. 100살이 되는 할아버지도 남성은 남성이에요. 유명한 괴테 같은 사람은 80세에도 18세의 소녀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없어도 부부의 성관계는 아기를 낳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60이 넘은 할머니들 자기 남편 앞에서는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세요.
옷차림, 표정, 말하는 솜씨, 요리 솜씨,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세요. 그는 절대로 그냥 값싼 애교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값비싸고 숭고하고 그리고 거룩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가 된 남편이라도 남성적인 매력을 과시하세요. 옛날 젊은이가 보이는 매력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중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손을 잡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관계로 남은 생을 보내세요. 저는 이 노 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아, 저런 사랑, 부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잡고 산책도 하시고 또 허그도 하시고 헤어질 때는 뽀뽀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마음껏 하시고 그 나이가 되면 뭐 눈치 보고 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길에서 뽀뽀해도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보이지요. 어머, 저 노부부 좀 봐. 그리고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안정됐기 때문에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늙어서 무릎이 떨리기 전에 좀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손잡고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서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리고 모험도 즐기세요. 인생의 가장 긴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리시면서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자, 앞에 사람 보시고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이 외국 생활에서 하셔서 그러시지. 우리나라에서 거리에서 노부부가 손잡고 뽀뽀하고 있으면 가족끼리 왜 저래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드세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뽀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여기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아, 나도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다. 이 교수님이 지금 LA 방송국 복음 방송. 네, 복음 방송에서 계속 방송으로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건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분입니다. 한 분. 제가 아주 비싼 상담자거든요. 맞아요. 45분 한 세션에 250불입니다. 지금까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없으신 거를 보면 지금 함께 했던 이 모든 세미나 모든 게 완벽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질문을 다른 분들이 질문한 것을 듣기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도 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내 마음에 조금 그 불편한 부분, 서운한 부분이 그런 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이 됐고, 또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실마리, 꼬투리, 실마리를 잡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 실마리를 붙잡는 그런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 그러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눈 11문항의 질문 이외에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축복성 해드릴까요? 축복성 해드릴까요? 우리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여전도 회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잘 정리해서 그 연령별로 저를 잘 활용하신 이런 지혜 있는 분에 의해서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사람 보시고 즐기면서 살아요. 시작. 즐기면서 살아요. 자,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한마디를 남기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준비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겠죠? 또 여러분은 그 무덤을 만약 만든다면 그 무덤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우리는 저희 학교에서는 장례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내 장례식에는 어떤 손님을 초대할 건가? 나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싶은가? 나는 장례식을 누구의 어떤 분위기에서 뭐를 남기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뭘 남기고 싶은가? 내가 사는 동안 내 발자취는 어땠나?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남기는 흔적은 향기로웠어요. 시작. 당신이 남기는 흔적은 향기로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낸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맡은 것 같은 그런 즐거운 행복한 추억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수준 높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